시청자 여러분, 주말 오후 편안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17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한 랭킹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게이트, 홍남기, 이재명, 트럼프, 따상 이렇게 5가지인데 첫 번째 키워드는 권력형 게이트에서 검찰 비리로.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5장짜리 자필 문서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번 재판에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할 5천만 원을 자신이 이모 전 대표에게 건넸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번 자필 문서에서는 거꾸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만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현직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자필 문서의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법정 진술과는 정반대의 또 자필 진술이 나온 거예요. 예. 지금 이 내용의 진위에 따라서 좀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우선 그 내용만 정리해 보면요. 예. 자,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러면서 또 정치인이기도 한 인물과 알게 됐는데 예. 자, 이 사람의 제안이 이런 겁니다. 자,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을 잡게 해준다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당신을 이제 보석을 받게 해줄 것이다. 검찰에겐 그런 힘이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억 원대 로비를 또 이제 알선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 3명의 검사와 술자리를 갖게 했다는 겁니다. 현직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현직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심지어 그 술자리 이후에 알게 됐겠죠. 그 검사 중에 한 명은 라임 사태의 수사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어쨌든 자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자필 문건에는 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매우 편파적이었고 또 일부 여당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능한지랑 남부지검의 입장은 어떤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야당 정치인할지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금품 로비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검찰에서 연항 정치인을 상대로만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게 편파적이고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마 김봉현 전 회장의 어떤 진술 자체가 조서에 다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그랬는지 그러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현직 검사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비리, 그러니까 뭐 로비를 했다랄지 술을 먹었다 이런 얘기는 검찰에서는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자필 형식으로 공개를 하고 폭로를 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죠. 정말 자필 그대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두 번째는 최근에 그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뭐 5천만 원 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일시 장소 그리고 돈을 어떻게 줬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찾아와서 강기정 수석, 기동민 가지고는 안 된다. 기동민 의원도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잖아요. 예. 기동민 의원은 뭐 수천만 원 받고 뭐 고급 양복을 받았다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강기정 수석은 또 돈을 5천만 원 줬냐 안 줬냐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데 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잡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또 이 부분은 약간 좀 명확치 않아요. 그러면 자필 문서로 이미 이런 어떤 내용을 작성해놓고 왜 법정에 와서는 또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줬다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좀 약간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예. 제가 자필 문서를 보면 이게 그냥 허황되게 거짓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 예.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사실은 또 다른 뭐 또 검찰과 관련된 일종의 우리가 이제는 권력 게이트라고 했습니다만 검찰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거졌잖아요. 예. 그 이 양 부분을 두 가지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균형 있게 수사를 하느냐 이게 검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쨌든 이 전직,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라는 거죠. 그 네. 변호사가
강기정 전 수석 관련해서 그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 또 현직 검사들을 소개시켜줬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이 변호사는 뭐라고 주장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 예. 아까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이 이게 사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디에서 경계를 나누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지금 동아일보가 어제 바로 이 인물과 전화 통화를 했고 예. 그 내용이 취재돼서 보도가 됐는데 이 변호사의 주장, 예.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 변호사라고 지칭된 이 인물의 주장은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첫 번째, 그 무렵에 술자리가 있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현직 검사 3명과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예.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전직이란 얘기네요. 현직 검사. 예.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한 명은 라임의 수사 책임자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기는 어려운 정황이죠. 왜냐하면 전직 검사는 맞지만 지금은 변호사인 사람들과 모여서 술을 마신 건 맞는데 현직 검사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이 강기정을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김봉현 회장의 고충을 듣고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결국 로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찰에게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털어놓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 도망가면 선처받지 못한다. 이런 조언을 해줬지. 강기정을 잡으면 윤석열 총장이 보석을 줄 거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그런데 앞서서도 많이 강조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지난 8일 법정, 그러니까 한 열흘 전만 해도 강기정 전 수석을 겨냥하는 듯한, 저격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돌연 지금 야당과 검찰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뭘까요? 결국 이제 피고인의 입에 사실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형국이 됐어요. 굉장히 좀 기시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왜냐하면 이게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 줬다는 것과 지금 이번에 편지와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거든요. 만약 이제 어떤 전체 추론해 보자면 자신이 5천만 원 줬다라고 증언한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어떻게 풀려나기 위한 그런 예.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법정에서 증언한 진술이에요. 그렇죠. 이게 위중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굉장히 그 진술이 보면 구체적이고, 자, 그렇다면, 진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럼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했는데, 윤 총장이 이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근데 윤 총장이 5천만 원 받았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검찰인가요? 이게 보석이라는 것도 사실 법원에서 해주는 것이지, 이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장 자체가 보면, 일단 보석을 해주는 주체는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이 문제를 보면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어떤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자기 사람은 다 좌천돼 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 체제로서 될 때는 윤 총장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근데 이미 지난 조국 전 장관 시대부터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을 거치면서 모든 주요 인사들은 다 좌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면 다 친정부적인 장관 인사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네. 과연 근데 이런 수사가, 이런 이야기 나왔다라면 굉장히 호재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를 하는 거, 저는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면에서 다뤄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대검에 대한 국감이 있습니다. 예. 자, 그 국감에서 보면 지금 나온 거는 사실 강기정 전 수석의 5천만 원 수설이 쟁점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검사들의 유착설이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쪽 그 이슈와 이쪽 이슈가 뭉쳐지면 이게 희석화되겠죠. 그러니까 등등을 이제 고려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이 편지에서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묘한 시점에 묘한 저는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패널분들의 개인 의견을 듣고 있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네. 근데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자필 문서가 공개되니까 법무부에게 직접 감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검찰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검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개입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필 문서에 보면 그중에 한 명이 라임과 관련된 수사팀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확인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담동에 있는 술집에서 1,000만 원 정도 술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원만 술 먹은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 뭐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나올 거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라임 자산 운용과 관련된 수사에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누군지를 확실히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감찰에서 만약에 이게 사실대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수사로 가서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찰에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자필 문서 자체가 사실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거고 높은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자필면서의 어떤 신빙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감찰을 한다 하더라도 좀 빨리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딱 감찰을 지시가 내려지니까 법조계에서는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지난번 국회에 나와서 강기정 전 수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 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술이 나오니까 바로 감찰을 지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윤 총장 이름까지 이제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걸로 보면 참 그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빨리 움직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말일 자체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사팀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대검에서 감찰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에. 근데 굳이 이제 법무부에서 한 것은 뭔가 추 장관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저는 색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검사에 대한 일단 이 징계는 1차적으로 지금 대검에도 감찰부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부가 했다는 것은 뭔가 이 국면을 또 한편으로 어떤 법무부가 주도하겠다. 저는 그런 어떤 정책의 의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어쨌든 이 문건의 사실관계는 반드시 밝혀야겠죠. 평론가님. 그런데 네. 바로 이제 김영민 민주당 의원도 본인 SNS에 윤석열 총장이 가족 사건을 외면하고 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총력을 기울여 반전을 시도하는 것 같다. 이런 우려를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글쎄요 축소 은폐하는데 무슨 역할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 개혁을 아주 강도 높게 주장해온 인물이죠. 그렇죠. 이 총선에 이제 의회로 들어갔는데, 자, SNS에 올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사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우려라는 게 뭐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은 덮으려고 하고 네. 예. 오히려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 반전은 뭐냐 하면 추 장관 중심으로 검찰개혁이 지금 밀어붙여지는 것에 대한 반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미 있었는데 그게 지금 김봉현 회장의 이 진술, 이 서면 진술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하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올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응할까 관심이 클 텐데요. 마침 다음 주 목요일이죠.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윤 총장이 참석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먼저 과거 국감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변호사님. 네. 예나 지금이나 정부 감각이 없다. 늘 거침없이 지금 윤 총장이 늘 답변을 해왔는데, 글쎄 22일 대검 국감 때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임기 마지막 국감인데 어떻게 거침없이 답변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거침없이 답변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윤 총장 스타일로 봐서는 머뭇머뭇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 자체는 윤 총장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여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장모와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부분. 그런데 지금 사실 김봉현 전 회장의 이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집중 포화를 아마 여권에서 이제 퍼부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또 논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냥 거기에서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본인의 스타일상. 그러면 뭐 장모 관련된 얘기도 그렇지만 아마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권의 시각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 문건 자체는 굉장히 호재거든요. 왜냐하면 옵티머스랄지 라임과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가고 있으면서 이게 국민과 언론에 완전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로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뭔가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자신과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검사들이랄지 아니면 문건이랄지 아니면 라임 자산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파장이 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뭐 다음 주 국감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가운데 진영 행안부 장관이 옵티머스 펀드에 그 가족이 한 6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이라고 해서 뭐 투자를 못하라는 법은 없죠. 장관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은 재임 중에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투자는 저는 안 하는 게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행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옵티머스 펀드가 어떤 펀드입니까?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에다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총괄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NH투자증권하고 거래하다 보면 거기 추천해 준 걸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6억 원씩이나 투자한 것 과연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라는 문제. 또 하나는 진영 장관은 올해 재산 신고를 80억 좀 넘게 했습니다. 부동산도 많고요. 그런데 작년에 재산 신고는 65억을 냈어요. 예. 1년 사이에 15억이나 재산이 늘었습니다. 15억 원이요? 네, 재산이 늘었죠. 그러니까 장관들 중에서 가장 재산의 상승폭이 높은 분이 바로 진영 장관입니다. 예. 자, 근데 그런 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펀드에다가 6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좀 하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신이 어떤 좀 재임 중에라도 국민을 위해서 어떤 좀 헌신하는 모습들, 좀 어떤 청년만 모습들 보여주는 게 저는 정도라고 봅니다. 뭐 진영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시다가 이 정부 때는 또 행안부 장관 하시고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장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치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심을 살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본인이 장관으로 있으면서 사모펀드 투자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뻔히 보고서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채권 6억 같으면요 우리 진 장관 입장에서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큰 돈입니다. 예. 자, 그런 큰 돈을 저렇게 투자하시는 거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도 네. 부끄럽고 송구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권 로비 의혹이 지금은 다시 검찰 로비 의혹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네. 다음 주 검찰 수사 그리고 대검 국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국감 소식으로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 랭킹은 마포에 사는 홍남기 씨 사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지금 전 국민이 우리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란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이번 주 굉장히 이게 핫한 소식인데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마포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해서 나와야 할 처지입니다. 반면에 팔려고 내놓은 경기 의왕의 아파트는 거꾸로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해서 못 파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왕집의 매도인,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죠. 그리고 매수인, 이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세입자 모두 피해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론가님, 이게 네. 어떤 의미인 거죠? 자, 마포에 사는 전세 난민 홍남기 씨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슬픈 사연입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사실은 2주택자가 돼버렸어요. 세종시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권을 팔려고 했더니 못 팔게 된 겁니다. 매도 금지 기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집은 아직 안 지어졌고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쥐고 있는데 의왕이 원래 오래 살았던 집이에요. 예. 15년 살았던 집인데
그럼 이걸 팔아서 1주택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마포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의왕집도 전세를 내줬던 거죠. 예.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하려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걸 팔아야 되는데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내년 1월이 전세 마감이라고 하니 그럼 실거주 하려고 사는 거예요. 자신도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매수인입니다. 대출도 끼고 살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자, 전세 계약이 내년 1월에 끝나면 나가서 다른 전세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난 못 나가겠다. 그런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대차 3법에 만들어졌으니 난 2년 더 살겠습니다. 못 예. 내보냅니다. 못 내보내게 되니까 매수하려던 분은 들어와서 사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예. 대출이 막힌 거예요. 그럼 난 지금 못 삽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럼 이 홍남기 부총리 이 집을 팔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 다 얽히고 설킨 관계로 피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 홍남기 부총리는 마포에 살고 있는 전셋집이 이 집주인이 나 실거주 하겠소. 그럼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윤희숙 의원 얘기대로 구할 수 있는 전세가 없다. 전세값 다 예, 올라서요. 지금 당장 우리 경제 수장은 예.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걸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변호사님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지속하면 이 계약금에 대한 뭐 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텐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이제 상세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아니면 잔금을 지금 약간 부동산법이 바뀌어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입자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이 자기 돈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나가야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잔금을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주택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된 이유가 세입자가 안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에게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세입자는 원래 나가기로 했어요. 본인이 약속까지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와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계약의 파기에 어떤 간접적인 책임이 세입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 9억이나 10억 정도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계약금 한 뭐 10% 1억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계약 조항에는 배액을 물어주기로 돼 있거든요. 후배죠.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물어줘야 하는데 네. 이게 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세 난민을 보면서 이 현 부동산 3법과 관련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예. 세입자, 또 이 물건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을 팔려고 하는 사람, 거기다가 홍남기 총리는 또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못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이 여기에 전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긴 선물 하지만 세트는 아닌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사연들이 모여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뭐 꼭 좋은 것만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고 예. 나쁜 것도 선물 세트라고 하니까. 근데 예. 홍남기 부총리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되고 그렇죠. 안쓰럽지만 네. 이 경제의 어떤 이런 부동산에서 책임자가 이런 걸 한번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부동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지 이게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은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국민 예.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변호사님 개인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경제 수장이 갈 곳이 없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그런 지금 사연인데 이 홍 부총리의 사연은 어제 국감에서도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분들이 장관님 말씀이 한가하게 들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저분이 지금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을 새로 얻었습니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이 말한 A씨, 결국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였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 정부가 만든 법에 정부의 책임자가 발목이 잡히는 이런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이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좀 현장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이 홍남기 부총리 관련된 게 지금 총 집약체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야 됩니까? 이 법원에 가야 됩니다. 이러면. 예. 다들 또 변호사 사야 돼요. 자, 이 집 문제라는 게 다들 이제 경험을 해서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물린 거예요. 이 새로 들어올 분 같은 경우는 또 그 새로 들어올 분이 이제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여기에 다 물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 사람이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연쇄적으로요, 예. 연쇄적으로 이동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게 바로 이 부동산 문제고 집값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세입자들한테 이득이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법을 그냥 통과시키고 유예기간도 없이 법 통과와 더불어서 그냥 그 날짜로 시행해버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 시행되게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역효과 난다. 예. 정책이라는 게 어떤 선의가 있지만 정책이 표현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국회에 나가 토론 한번 했습니까?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은 물리치고 전부 다 본인들이 그냥 두드렸어요. 자, 이제 세입자들이 우리가 안정을 기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예.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홍남기 부총리 평생을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 이런 상황까지도 모르고 입반했다는 것 자체. 자기한테 언제 저런 문제가 생기라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면 저분은 앞으로 관사 가도 되고, 뭐 돈도 있으시니까 뭐 가도 돼요. 일반 서민들이 한 해에 집값이, 전세값이 3억 올라가면 그 어디에다가 대출 받아야 됩니까? 예. 더구나 지금 대출도 다 막혔어요. 왜냐? 지금 대출도 보면요. 많이 대출 해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정말 나날이 지금 잠을 못 자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전세를 본인이 하나 내놨는데 5분이 보러 왔대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현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집값이 어떻게 돼가는지 전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해놓으니 결국 피해는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무능, 어떤 면에서 보면 무능은요, 결국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갑니다. 예. 네, 평론가님 앞서서 네. 위원님께서 얼핏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현재 서울에는 이 전세 난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많다 이런 취재 사진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복도 사진이에요. 무슨 사진이냐면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세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란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인데 정말 전세 난민이 따로 없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저게 지난 13일에 큰 화제가 된 사진인데 예.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저 주변에 매물이 임대 전세가 한 3억 원대 이상으로 나오는데 2억 원 후반대로 저 매물이 나온 거예요. 네. 전세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없고 말랐고 수요는 넘치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9세대가 줄을 선 겁니다. 저 집을 보겠다고. 그리고 9세대가요? 예. 그리고 보고 나서 이 중에 5명이 나 여기 입주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임대인이 굉장히 공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위바위보를 하세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순서대로 제비를 뽑아서 당첨된 사람에게 그러면은 전세 계약합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제비 뽑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 명이 전세 희망을 하니까 임대인이 한 분을 골라야 되는데 네. 면접도 보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유럽에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세입자 하면 평생도 살고 오래 사니까. 네. 근데 지금 적어도 4년은 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성향이 맞는지 등등 직업도 물어보고 소득도 물어보고 면접을 보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도 있고 심지어는 또 나가야 할 사람에게 한 달 전에만 나는 안 나갑니다. 그럼 2년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발 나가주세요 하는 것으로 위로금을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도 아까 피해자라는 게 이게 부득이하게 내보내야 될 상황인데 그냥은 못 나가니 난 2년 더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럼 제발 나가달라는 위로금, 권리금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팍팍해지는 주택시장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 보시죠.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 가왕, 나훈아
우리 가왕께서 정말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로하셨어요. 태수형이라는 가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혹시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예, 국민들의 마음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국민들을 어려울 때 위로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26번 이어지는 주택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주택 때문에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이거 정말 이해 가세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네.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전세 대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 풀릴 것 같으세요?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을 했고 이제 전세 대란이 현실로 돼 있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곧 안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저 사과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부동산은 뭐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래서 규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더 이상 좀 오르기는 힘들다. 이게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아니고 남이 올라버린 것 때문에 안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세대란 저거 자체도 사실 시간이 가면 좀 안정적인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혼란스러워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서도 많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전세대란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입법 불비된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파는 경우에 있어서 세입자가 못 나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매매 중개 거래를 할 때 거기다 세입자가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명시한다랄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완 정책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초기라서 좀 많이 혼란스럽고 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노래뿐만 아니라 어제 기재위 국방에서 영화의 유명한 대사도 등장했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엄격한 재정 중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겁니까? 엊그제 하는 총재의 엄격한 재정 준칙 필요 운운을 보면서 너나 잘하세요. 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재정준칙 언급할 때 재정준칙은 무조건 엄격해야 합니다. 요 한마디만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재정에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위기 요인이 해소된다면 그럼 평상시에서 준칙은 좀 엄격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네, 이현종 의원님 지금 이제 사연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민주당에서 이 재정준칙 도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감에 나와서 그 반대되는 발언을 하니까 이 여당 의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영화 대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재정이 원래 이제 암묵적으로 40%를 못 넘게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워낙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넘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60%로 해서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그동안 시행처치를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은 뭐냐면 재정은 많이 쓸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돈 많이 써서 부양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라는 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아무 지하 자원이 없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이 기축통화국들이 뭐 재정이 뭐 적자가 많고 하지만 그 나라는 돈 찍어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0%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재정 중칙 정말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한 집안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 의원 말 따라 재정이 쌓여놓으면 썩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이 하는 총재를 향해서 너나 잘하라? 도대체 저는 양정숙 의원인가요?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나라 살림을 좀 더 어떤 긴축하고 잘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를 보고 너나 잘하라? 그럼 본인은 뭐 할 건데요? 본인은 마음대로 쓸 겁니까? 정말 저는요, 이 국회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행 총재한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네. 양경숙 의원이었죠. 예. 재정 준칙의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준칙이라는 것은 이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돈을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푼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있는 게 맞겠죠. 그걸 그때마다 계속 푼다고 한다면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재정 준칙 자체는 개념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양경수 의원을 보니까 양경숙 의원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왜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걸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만약에 준칙을 실시한다 하면 언제쯤 실시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더군다나 정치적 독립성과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이 큰데 너나 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적절하다 보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총선 끝나고 느끼는 것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초선 의원 중에 굉장히 부적절한 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가 초선 의원이랄지 젊은 의원은 기대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른. 그런데 진영 논림을 앞장서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자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은 차기 대선 주자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탑랭킹 제목은 용서해달라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먼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지사 모습 만나보시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사필 규정을 믿고 또 우리 다수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무죄 판결 받는 건 어떻게 예정된 수순인데, 어쨌든 오늘 이제 어제로서 완전히 족쇄를 풀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족쇄를 풀었다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지난번 무죄가 파기된 다음에 굉장히 어떤 본인에 대한 인기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이 왔기 때문에 다시 제3고에서 대법원 가면 또 이제 확실히 결정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어떤 논란들, 친형 강제 입원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 사칭이랄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검찰에서 일부는 무혐의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완전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향후 정치라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날개를 좀 달아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할 때도 굉장히 언론에 집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올 건데 대법원에서 또 확정이 됐어요. 그렇네요. 그럼 또 한 번 언론을 받으면서 굉장히 무죄다라는 어떤 관념이 국민들에게 많이 심어졌다고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해도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이제 법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강제 입원 논란의 당사자인 셋째 형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죄 이렇게 선고가 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은 홀가분하고요. 특히 이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특히 남편 또는 아버지가 정치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 안 겪어도 될 그런 고통들을 많이 겪어서 정말로 미안하고, 또 형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한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형님이셨는데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겹쳐서 정말 너무 잔인한 결과가 됐고요. 너무 화해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셔서 정말 가슴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만감이 교차하네요.
네, 위원님 인터뷰뿐만 아니라 본인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미처 하지 못한 말 점점점을 시작을 해서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글을 남겼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가족이라 제가 참 언급하 그렇습니다만 후회할 일을 왜 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뭘 어떻게 지금 하겠습니까? 참 저는 저 글을 보면서 그렇게 논란이 됐을 때 본인이 그러면 이 사죄 어떤 면에서 화해하려고 가족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살아신 견전에도 이 문제가 엄청나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무죄 받고 나니까 이제 돌아가신 형님한테 뭐 사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미 형님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지금 사죄를 받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글쎄요. 저는 뭐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읽힙니다. 솔직히. 예. 네. 이재명 지사 이제부터 여권 잠룡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지난 8월부터 5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대표를 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화면 보시면 7월 둘째 주만 하더라도 24% 대 13%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는데 네. 8월 중순부터 굉장히 간격을 좁혀나가서 사실 뭐 지금은 뭐 물론 5차 범위 내에 있지만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앞으로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올여름 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저 처음에 7월 지표처럼요. 예. 이낙연 대표가 거의 뭐 독보적 1위 대선 예. 후보였고요. 그리고 2위이긴 했는데 격차 있는 2위였습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는 10%대 지지 이재명 지사, 20%대 지지 이낙연 총리, 예. 지금은 대표. 예. 그런데 이게 그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크로스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5차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1위다, 2위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민주당 내에선 양강구도다, 박빙이다.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1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왕왕 나오면서 지금 1, 2위가 뒤집히는 것 아니냐.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예. 이낙연 대표는 사실은 올 연말까지가 마지막 기회예요. 네. 내년 3월에는 대권에 나오려면 당대표를 예.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로서 이제 업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이게 무죄를 받으면서 예. 날개를 달았다. 뭐 족쇄가 풀렸다. 그리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또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3월까지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선두 싸움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질문에도 뼈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경험과 경력, 연륜 부럽죠. 그래도 내가 이면은 낫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만점이 있죠. 이낙연 대표님은 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당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힘드세요. 예.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어렵죠. 근데 저는 도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휘권을 갖고 있어서 저는 작지만 성과를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나은 면이 있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여권에서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떠오르고 있지만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글쎄요, 뭐 일단 지금 현재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과연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아마 여권 내부에서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나 지금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문이라고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김경수 지사가 대선 주자급인가에 대한 저는 솔직히 의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까지 이제 지금 정치적 경험이나 지금 이제 지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친문에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띄우는 건 있겠지만 과연 지금 시점이 타이밍인가라는 건 좀 회의적인 생각이 솔직히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아닌가. 물론 뭐 친문들에서 민다고 하지만 네. 지금 이 예. 형성되어 있는 여권 내부의 대세를 엎을 만한 그런 파괴력과 어떤 인물의 무게,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그냥 친문의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제 견해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면서 아마 뭐 본인도 아마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친문이 만약에 김경수 지사를 민다고 한다면 여권 내부가 굉장한 큰 혼란을 아마 겪을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뭐 그런 이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야권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장 여권에 비해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 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지지율을 봤었는데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등등은 사실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왜 이렇게 야권 주자들 뜨지 않는 거죠? 지금 심각하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5%를 넘는 주자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 국민의힘 제1야당 입장에서 심각한 건 뭐냐면 보세요. 안철수 지금 이제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현 정부의 검찰총장 수직입니다. 그다음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지금은 예. 이게 다시 복당하느냐 마느냐 아직 숙제가 안 풀렸고요. 이 지금 그나마 한 자릿수인데도 앞서가는 야권의 후보들은 다 국민의힘 내부에 있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지사 정도고 그 다음은 누가 있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 정도입니다. 네. 미미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 대선 주자가 정리될 것이냐가 지금 무주공산인데다가 대혼란 양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자 외부에 원외 영입론도 있고 원내에서의 지금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흥행론도 있고 지금 여기서 딱 한 명 원희룡 제주지사만 내가 다 꺾고 대권 주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이게 내년 한 중반까지는 정리돼야 되거든요. 예. 앞으로 한 6개월 내에 어떤 격변이 일어날지 관심의 대상입니다. 네, 하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를 많이 즐기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의 마지막쯤 단계에 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아마 실망도 할 수 있고 다음 뭐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을 하진 않아요. 내가 보기에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한번 이룰 수도 있는 가능성이 51% 이상 있다고 봐요. 네, 저희도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난해 34살의 나이로 세계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 얘기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최근 패션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 복장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깊게 파인 재킷을 입고 목걸이를 한 모습인데 안에 셔츠나 블라우스는 입지 않은 모습이에요. 변호사님, 아무래도 총리의 옷차림이다 보니까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옷차림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총리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물론 뭐 굉장히 젊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세계에서 나타난 최연소 총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그냥 일반의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옷차림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집중할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마 저 총리가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뭐 섹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예. 그것은 잡지사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어떤 나의 이런 모습들이 여성 평등이랄지 이 사회 존재는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보고 사실은 또 뭐 그 가슴 완전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건 굉장히 메시지를 주면서도 어떤 도발적이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핀란드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 산나 마린 총리 지지자들은 I'm with 산나, 산나와 함께한다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비슷한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지죠. 근데 주로 여성들의 지지입니다. 예. 저러한 이제 복장을 흉내내면서 해시태그 달아서 산나와 함께한다. 산나 이 총리 잘하고 있다. 마린 총리를 칭찬하는 이 여성들인데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메시지가 예. 무엇으로 전달되고 있냐면 30대 중반의 파격과 신선함을 앞세운 총리, 예. 가부장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화를 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여권이 많이 신장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이제 선진 국가에서도 여성들이 아직은 남성에 비해서 많이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을 여성 리더가 스스로 이제 앞서서 예.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지와 찬사는 여성들로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나라 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원피스를 입고 본회의장에 나타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최근에 노란 원피스도 입었고요. 저희 세대가 많이 입는 이렇게 좀 출근할 때 혹은 뭐 야외에 놀러 갈 때 입을 듯한 옷을 입고 국회에 가서 혹은 이렇게 작업복 차림으로
일종의 뭐 시위를 하고 또 국정감사 때는 헬멧을 쓰고 작업복도 입어서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됐어요. 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참 처음에 보면서 이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가 좀 젊음의 상징이라든지 정말 어떤 이 초선 의원이 보여준 발랄함과 또 재기발랄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호정 의원이 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의정 활동을 쭉 보면서 초선들은 저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금기를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단순히 옷을 뭐 가리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우리가 왜 꼬리타분하게 어떠면서 항상 정장만 입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저렇게 어떤 질문하는 것도 보면 집중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지금 여당에 지금 173명 중에서 상당수가 초선이에요. 야당도 103명 중에서 상당수가 초선입니다. 근데 그동안 언론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등장한 의원이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소리 지르고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 많은 초선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할까? 네. 왜 이호정 의원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선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쩌면 자기가 정말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 다 헌법기관입니다. 당에서 말 못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당에서 억누른다고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초선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그런 또 보고 싶은 거 보여주고 그런 게 초선의 어떤 특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을 기회로 해서 정말 그 많은 여당과 야당에 있는 초선 의원분들 정말 좀 분발하십시오. 저는 이호정 의원 저런 면에서 본다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정책적으로 다른 면에서 또 화제가 되는 다른 초선 의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따상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인데요. 따상이라더니 급락. 왜? 이런 제목입니다. 네, 변호사님 아무래도 이제 가장 화제가 된 얘기죠. BTS 소속 그룹 빅히트가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네. 제가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8조 가까이 되던데 어마어마하죠. 급락했다고요? 일단 우리가 어떤 주식이 있으면 이제 상장 공모를 하죠. 공모해서 주식을 받게 되면 이제 첫날에 시초가가 이제 100%까지 해서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100%에서 30% 상한가를 칠 수가 있는데 지금 빅히트의 주가 공모가는 13만 5천 원이에요. 이게 100%면 27만 원이 되겠죠? 그럼 27만에 30%면 35만 천 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시초가가 좀 약하게 좀 형성이 됐어요. 그 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랄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부터 따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그걸 따상이라고 하거든요. 따상이 뭐죠? 따상은 일단 100%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예. 거기에서 다시 30% 상한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총 공모가의 160%가 첫날 오르는 거죠. 근데 SK 바이오팜이랄지 카카오 게임즈는 따상이 이틀 이상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빅히트 같은 경우도 워낙 이게 엄청난 회사이기 때문에 따상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35만 천 원에 따상이 가긴 했는데 그게 1분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뭐 그 다음날도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따상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상당히 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 따상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상 오히려 급락이 되면서 당장 방시혁 대표만 하더라도 어제만 한 7천억 원이 증발됐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 평론가님 이 네. 이유가 뭘까요? 하루 만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예. 근데 사실은 애초에 초기 공모가로만 보면 1조 원 중반대에 그래도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방시혁 대표가 3조 1,900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주식 부자로는요 8위에 랭크가 됐는데 이 방시혁 대표 바로 위가 누구냐? 정몽구 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고요. 예. 바로 아래가 누구냐? 정의선 신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었어요. 네. 이 부자 사이에 딱 랭크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3조 1,900억 원이 다음 날 바로 2조 4,800억 원으로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도 전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이 이유를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아미들에게는 BTS는 영원한 스타고 그렇죠. 아티스트고 뮤지션이지만 네. 예. 주식시장에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기업이고 BTS는 문화 상품이에요. 네. 예. 근데 빅히트의 매출의 80에서 90%가 BTS예요. 근데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죠. 그러면 BTS가 만약에 완전체가 아닌 경우에 빅히트는 무엇으로 수익을 낼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미가 아니고 팬이 아니고 투자자들은 네. 의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후속 모델이 지금 없지 않느냐? 예.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만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시혁 대표 경영자로는 고민인데 아티스트로서의 이 그야말로 스타 매니지먼트 하는 것과 이 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네, 실제로 주식 상장 당시 방시혁 대표는 깊은 책임의식을 느낀다고도 했는데요. 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빅히트는 이제 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주주 한 분 한 분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 투명성, 수익성, 성장성, 그리고 사회적인 기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하락세가 이어지니까 개미들이 참 큰 손해를 많이 입었어요. 일단 그 첫날 아까 따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3만 5천 원 공모가가 35만 1천 원 됐어요. 근데 그때 1분밖에 유지를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과 외국인이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산이 매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걸 누가 받았냐? 개미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언론에 보면 한 1,200억 원어치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어제 20만 500원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따산에서 이걸 다 받은 개미들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0만 2%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이미 공모 물량 받은 게 있거든요. 이게 한 달이면 공모가 보호해수가 풀린 경우가 있고 계속적으로 보호해수가 풀려요. 그럼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락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보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최인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빅히트가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과제가 제2의 BTS를 또 만들어내야 하고 그렇네요. 세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또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 또는 M&A, 인수합병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적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야만이 사실은 주가가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현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를 하셨지만 BTS의 의존도 너무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BTS 병역 문제가 지금 정치권에서까지 놀라야 될 정도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참고로 저는 BTS 주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주식 시장의 영향이 이제 BTS가 군대를 가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적인 영향이거든요. 예. 과연 인기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병역법 보면 주로 병역 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금은 동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클래식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외 대회 나가서 콩쿠르 대회에서 1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병역 면제가 되는데 문제는 대중문화 쪽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 빌보드 차트 1위 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병역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BTS가 군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면제해줘야 된다.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일단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병무청 입장에서 보면 이런 원칙을 허물 경우에 병역의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본인들도 이제 군대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타협 안들을 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 이제 연수 기간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체육 분야에 우수한 사람 같은 경우는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대상에 지금 먼저 뭐냐면 대중문화예술 쪽에서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시키겠다. 이제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안을 제시한 게 그러면 BTS 같은 경우도 28살까지는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적인 입장이나 또 이런 주식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군대를 가지 않게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또 우리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이게 또 특혜를 주다 하면 이게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형평성 논란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본인들도 앞으로 군대를 안 가게 면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지금 병무청에서 한 대로 이 병무청이 연계할 수 있는 이 대상에 일단 대중문화 쪽도 넣어서 BTS가 어떤 혜택을 보게 하게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문화가 좀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전히 국회나 이런 데서도 논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는데요. 교전이 계속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 청년들이 한글로 종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12일 동안 전쟁 중입니다. 예, 평론가님 네. 굉장히 한국말도 유창하고요. 한국어도 굉장히 잘 네. 썼어요. 근데 사연이 있다고요? 예, 이게 아미의 영향력에 좀 의존해서 평화를 가져와 보자. 아미 영향력이에요. 네네, 아미의 영향력이 워낙 세계적이고 이 BTS의 공연에 팔레스타인 소녀와 이스라엘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아요. 네. 전쟁 중인 나라의 젊은이들이 아미들이여 들어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중인데 평화를 좀 호소해 주십시오라는 걸 BTS의 힘, 아미의 힘에 힘입어서 한국말로 저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하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요. 이번 주말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곳곳에서 이번 주 단풍이 절정을 맞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설악산 그리고 가야산 등등이 이번 주 가장 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국은 초비상입니다. 단풍 나들이객들이 대폭 늘어나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큰 건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을 방역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단풍 구경을 최대한 자제하고 언택트 관람을 권유하기로 했는데 단풍 잠시 보시죠. 지금은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백산의 단풍 풍경입니다. 어제의 모습입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사실은 뭐 이번 주부터 단풍 구경 하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단풍 구경객들 때문에 오히려 방역 당국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설악산에 보니까 18일이 어떤 최대 쟁점, 절정기라고 절정기더라고요. 하죠. 이게 예. 뭐냐면 전체 산에서 80%가 단풍이 들 경우를 우리가 절정기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20에서 한 25km 정도 이제 지금 계속 하향하고 있어요. 북한산을 보니까 10월 28일이 이제 북한산이 단풍이 많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굉장히 단풍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워낙 지금 실내에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저도 솔직히 지금 단풍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몰리면 또 좋은 데는 많이 몰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방역과 또 단풍을 보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세상에 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자체 같은 경우 워낙 산에 모으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근데 단풍 같은 경우는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풍을 좀 다 잘 보시려면 좀 이런 원칙을 지켜서 단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거리도 지키고 해서 좀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 좀 단풍을 볼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단풍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사실 굉장히 모두들 단풍에 가고 싶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참아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긴급 재난 문자를 보여드렸는데 중앙재난본부에서도 최대한 단풍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나들이 갈 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